이게 대략 1975년경부터 문과 이과로 나누기 시작했거든요. 의사가 뭐 계산하는 거 본 적 없잖아요. 수학적 계산 능력은 의사자질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그 프레임의 정체성에 자기를 맞춰요. 결국 나중에는 어떤 정도까지 인간이 진화하냐면 내 머리는 원래 문과머리였어. 문과머리 따로 이과머리 따로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 정치를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서 이분법으로 인식해온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민자당하고 조선일보가 만들어서 돌린 프레임이에요. 전혀 보수 같지 않은 사람들이 보수를 참칭하고 진보가 아닌 사람들을 진보로 불러넣으면서 강요한 역사가 이제 30년이에요. 이번 내란 사태는 저 사람들이 보수가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게 선거용 우클릭이다. 이렇게 언론들이 쓰는데 굳이 쓰자면 민주당은 애국민주정당이고요. 저쪽은 친일 매국 내란 독재 정당이에요. 김건희는 말 한마디만 하면 고속도로도 휘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중고등학교도 못 다닌 사람이잖아요. 노동자, 농민, 도시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그 속에서 살았고 그 정체성을 계속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약한 사람들의 말을 먼저 들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말은 들리질 않아요. 같이 서려고 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해서 바로 그런 나라가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이 길로 가려는 의지는 확실히 보이고 그 자질도 확실히 분명하다.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첫걸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재명 정부의 역사적인 의미, 역사적인 가치, 이건 언론에서는 정리해주지 않을 거거든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너무 어려움. 역사의 시선으로 시간을 보면 시간대가 워낙 길잖아요. 그래서 시간대를 좀 나눠요. 아주 긴 시간은 시대라고 쓰고요. 조금 짧은 시간대는 시기라고 써요. 더 짧은 단위는 국면 보통 이렇게 써요. 제가 생각하는 시기적 의미와 시대적 의미를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부터 고등학교에서 문과, 이과 구분이 없어져요. 이게 대략 1975년경부터 문과, 이과로 나누기 시작했거든요. 나누는 게 어떤 문제를 낳냐면 문과 선택한 학생들은 문과 공부만 해야 되고요. 이과 선택한 학생들은 이과 공부만 해요. 그래서 의사가 되려면 이과 가야 되니까 수학을 열심히 해야 돼요. 인간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보다는 수학적 계산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의사가 돼요. 근데 막상 우리가 진찰 받을 때 의사가 뭐 계산하는 거 본 적 없잖아요. 수학적 계산 능력은 의사자질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사람은 어떤 프레임 안에 자기가 들어가 버리면 그 프레임의 정체성에 자기를 맞춰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과다움은 이런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결국 나중에는 어떤 정도까지 인간이 진화하냐면 진화인지 퇴화인지 모르겠지만 내 머리는 원래 문과머리였어. 문과머리 따로 이과머리 따로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전인성과 통합성이 사라져버리고 문과형 인간과 이과형 인간으로 스스로가 자기를 이렇게 나누어 보게 되고 남도 나눠서 평가를 하게 돼버려요. 근데 이게 50년 만에 없어지는 거예요. 유명한 역사가 미셸 푸코 같은 사람은 의사인 동시에 역사학자거든요. 의과가 이과가 아니에요. 한국 정치를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서 이분법으로 인식해온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보수 대 진보라고 하는 프레임은 1990년 3당 합당 때 민자당하고 조선일보가 만들어서 돌린 프레임이에요. 김대중 전 대통령만 해도 본인은 개혁적 보수라고 자기를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굳이 진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자기들이 보수 행사를 해온 거예요. 인간이 과거를 많이 보는 태도가 보수고 미래를 많이 보는 태도가 진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인들은 자기 과거 얘기만 해. 내가 왕년에 뭐 했었는데. 그러나 젊은이들이나 어린애들은 너 커서 뭐 될래 그런단 말이에요. 노인한테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그건 욕이잖아요. 애들한테 너 왕년에 뭐 했냐 그러면 그건 좀 한심한 얘기잖아요. 보수는 본래 역사, 전통, 그리고 그 살아온 결과로 만들어진 현재의 법, 제도, 관습, 도덕, 윤리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근데 지금 저 사람들 해온 걸 보세요. 아니 우리가 못나서 식민지 지배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보수예요? 일본 덕에 우리가 이만큼 산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보수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보수와 진보라는 틀로 선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즘도 여론조사 보면은 보수 몇 %, 진보 몇 % 이렇게 응답률 측정을 해요. 저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보수라고 대답을 해요. 이제 늙었으니까 커서 뭐 될래 생각이 없어요. 근데 전혀 보수 같지 않은 사람들이 보수를 참칭하고 진보가 아닌 사람들을 진보로 불러넣으면서 강요한 역사가 이제 30년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진보의 좌파란 이름을 붙인 거는 이회창이었어요. 이회창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좌파 적이다 그랬다가 좌파라고 단정한 건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섰어요. 홍준표 씨가 한나라당 원내대표 할 때부터 진보 좌파 보수 우파라는 그림을 이렇게 딱 잘라놨어요. 문이과 구분하듯이. 이번 내란 사태는 저 사람들이 보수가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저런 보수가 어디 있어요. 이번 이재명 대통령 당선은 우리가 30년간 잘못된 구분법 속에 살아왔던 그런 역사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이게 선거용 우클릭이다. 이렇게 언론들이 쓰는데 우클릭이 아니에요. 굳이 쓰자면 민주당은 애국민주정당이고요. 저쪽은 친일매국 내란독재정당이에요. 애국보수라고 참칭했거든요. 무슨 애국자가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 있다는 소리는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애국이야. 무슨 애국 세력이 집회할 때 성적이 이스라엘계까지 같이 들고 나와요. 왜 이게 문제냐면 자기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친일매국을 주장하면 따라가요. 그전에는 일본이 역사교과서 왜곡했다.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은 막 혈서 쓰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 맞네. 이렇게 따라가요. 그리고 내란조차도 계몽령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요. 잘못된 틀은 사람들의 의식 자체를 수학 계산은 잘하는데 인간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못하는 의사를 만들듯이 따라가는 사람들을 만들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하는 정책들을 통해서 이 프레임을 좀 뒤흔드는 계기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내란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함으로써 뭣도 모르고 따라갔던 사람들을 좀 부끄럽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좀 국면사적 의미예요. 그리고 좀 시대적 의미, 좀 더 긴 의미를 좀 보죠. 민주주의라는 말을 처음 접했을 때 우리는 이제 양반 쌍놈 따지던 시대였어요. 왕이 있고 양반들이 있고 쌍놈이 있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란 말을 접했을 때는 어이가 없었죠. 어디 감히 천한 것들이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단 말이야.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데모크라시, 주의로 번역하면 안 되는 단어였는데 그걸 민주주의라고 오역을 해버렸어요. 의도적인 오역이었죠. 이거 멸시하고 우습게 알았어요. 근데 민주공화정을 채택했던 미국 이런 나라를 보니까 엄청 잘 사는 거야. 저 나라는 왜 이렇게 잘 사나? 저 나라는 모든 백성이 나라 일을 결정하는데 의견을 낸다. 왕과 신하들 몇 명이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온 백성 1000만 명, 2000만 명의 의견을 모으는 게 더 좋은 결론을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가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벤트를 기획했던 것이 1898년에 만민공동회였어. 그때 누구를 제일 먼저 개막연설 연사로 세우냐면 백정 출신을 세워요. 교과서에 실려있는 말이기도 하죠. 나는 대한의 가장 천한 사람이고 무지물과 가외다. 이거였어요. 세상이 그렇거든요. 김건희는 말 한마디만 하면 고속도로도 휘어요. 근데 정작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통행료 받는 사람들은 오체투지로 땅바닥을 기어다니고 우리 말 좀 들어달라고 해도 들어주는 사람 거의 없어요. 독립협회가 왜 그런 기획을 했냐면 가장 천한 사람의 목소리도 들리는 세상이라면 모두의 목소리가 다 들릴 것이다. 높은 사람의 말은 그냥 들리는데 천한 사람의 말은 안 들리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이어서 3.1운동 당시에 김희독립 선언서는 5등은 자야 우리는 독립을 선언하노라 하고 나서 2천만 민중의 성충을 합하여 차를 포명함이 이렇게 했어요. 인민이나 민족이나 동포나 이런 주어를 안 쓰고 민중이라고 썼어요. 모든 사람의 의견이 정치에 반영되는 나라. 그런 뜻에서 나라 이름을 민국이라고 한 거예요. 가장 천한 사람의 목소리도 들리는 나라. 그런 나라가 민국이에요. 그런 꿈을 꾸었지만 상당히 이상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은 중고등학교도 못 다닌 사람이잖아요. 3.1운동 때 이른바 민국의 주인으로서의 민중이라고 불렸던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었죠. 농촌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도시 빈민의 자식으로 살면서 소년 노동자가 되어서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그 속에서 살았고 또 더 중요한 건 그 정체성을 계속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민중 출신 대통령이 처음 나온 거예요, 우리가. 만민공동회 개막연설을 백정 출신이 한 것보다 더한 사건이 일어나 버린 거죠. 이분이 대통령이 돼서 제일 먼저 사진 찍으러 간 사람들이 청소노동자예요. 청소노동자는 대통령한테 먼저 사진 찍자고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먼저 가지 않으면 또 며칠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죠. 시장에서 상인하고 악수를 청하는데 손이 더러워서 악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다가 더러워진 손은 더러운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더러운데? 일하다가 더러운 건 더러운 게 아니에요. 네.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대통령한테 악수하자고 먼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직장에서도 그래요. 어디 신입사원이 사장한테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 수 있겠어요? 사장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신입사원이
그 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제일 약한 사람들의 말을 먼저 들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말은 들리질 않아요. 같이 서려고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가난한 노동자나 장사꾼의 손을 잡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누구와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가장 천하고 가난한 사람의 목소리도 들리는 나라, 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 손잡아주는 나라. 그런 나라를 꿈꿨거든요. 해방되고 나서 그런 나라를 꿈꿨어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잠꾸러기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아, 그런 노래 있다. 예. 맞아. 불러본 지는 몇십 년 된 것 같은데. 욕심쟁이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요즘 애들이 부르나, 그거? 그게 해방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꿈과 희망을 담아서 만든 노래예요. 제가 알기로는 해방 이후에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만들어진 동요예요. 첫 번째로 만들어진 동요는 학교종이 땡땡땡이었고. 그게 민국이에요. 모두가 어울리는 나라. 누구의 목소리도 소외되지 않는 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보인 행보. 그 역사적 의미는 비로소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같이 손잡을 수 있는 나라. 힘 있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모두가 손을 잡을 수가 있고요. 돈 가진 사람이 먼저 약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모두의 목소리가 들릴 수가 있어요. 서로 돕고 사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진짜 대한민국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서 읽을 때 꼭 그렇게 읽어요. 대한민국이라고 바로 붙여 읽지 않고요. 대한민국, 대한국민, 민국의 방점을 찍은 거죠. 길게 보면 대략 1890년대부터 꿈꿨던 그런 나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해서 바로 그런 나라가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다만 이 길로 가려는 의지는 확실히 보이고 그 자질도 확실히 분명하다. 그게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으면 취임식 하자마자 청소노동자 곁에 서지도 않았을 것이고 더러운 손을 그렇게 굳이 잡으려 들지도 않았을 것이고 오늘은 또 대통령실 식당에 가서 식당 종업원들을 만났더라고요. 평소에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평소에 다른 사람들 옆에 잘 못 서는 사람들 옆에 쓰려고 하는 그런 의지, 국민통합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사람들 목소리를 들어주려고 노력할 때 가장 소외된 사람들 옆에 서려고 노력할 때 그 방향으로 계속 걸어갈 것이다.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첫걸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